네.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GS 1기 처음 시작이죠. 예. 저는 GS 1기 이제 강의를 맡게 된 이제 임현진 공인노무사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이제 연기 때 뵀던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넘어갔죠. 그렇죠?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꼭 다들 이제 목표하시는 바 합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인사 관리가 좀 잘 나와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올 한 해 준비해서 좀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S 1기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11회차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좀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 GS 연기를 했죠. 연기를 하고 뭐 이제 그거를 실강으로 들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 동영상 강의로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하는 GS 1기, 그 다음에 GS 2기, 그 다음에 GS 3기죠. 그럼 이제 나중에 대망의 시험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GS 연기는 이제 기본 이론이에요. 그렇죠? 기본 이론 강의 위주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기 때는 박경 교수님 책만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인사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보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는 기본적인 그런 이론 중심의 그 시간이었고요. GS 1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좀 심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심화 단계고 플러스 이제 답안을 좀 연습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하는 시기? 뭐 1기부터 막 답안을 목숨 걸고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간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거에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답안이라는 건 일단 여러분이 실력이 쌓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현출해내는 것들에 대한 문제인 거지, 여러분이 컨텐츠 자체가 없으면 나중에 현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 그런 뭐 컨텐츠를 채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그걸 어떻게 답안에다 현출할 거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답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현출에 대한 방법도 좀 그런 것도 고민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1기까지는 여러분이 기본기를 쌓고 여러분이 컨텐츠나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답안을 너무 뭐 목숨 걸고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현출하는구나, 답안을 쓸 때 이제 기본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하는 거고,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GS 2기 가면 이제 핵심 정리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전 답안 쓰는 거죠. 실전 답안 연습을 이때부터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3기 때는 이제 최종 정리. 그렇죠? 최종 정리고 이때 이제 실전 답안 연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기, 3기 때 이제 답안 연습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때 이제 하프로 보고 뭐 풀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쟁점들을 다루면서 이때 이제 열심히 이제 쓰는 위주가 되는 거고, 1기까지는 여러분이 이론적인 거랑 내용적인 거, 이해,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아직까지는 포커스를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이제 이해와 암기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수험에, 그렇죠? 이제 GS 연계 같은 경우는 이해 위주고, 마찬가지 1기도 이해지만 근데 이제부터 조금은 암기를 시작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비율적으로 이때는 뭐 이해 100%라 그러면 이때는 한 이해 80%에 하면 암기 20% 정도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좀 그 머릿속에 이제 어렴풋이 그려져 있던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을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연습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연기 때는 책을 보면은 개념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추상적으로라든 개념적으로 좀 이해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막상 또 이제 쓰려 그러면 이제 표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연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답안을 쓰는 거죠. 그래서 1기 때까지는 여러분이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갖지 마시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곱씹어보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면 여러분이 이제 쫓겨요. 2기 넘어가기 시작하면 쫓겨요, 여러분들이. 계속 모의고사 보고 뭐 하다 보면은 쫓기고 뭔가 이게 진득하게 책을 보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뭐 암기만 막 드립다 하게 되게 되면 사실은 더 부담이 되죠. 계속 외워도 잊어버리는 것 같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정말 답안 잘 쓰고 막 이러면은 나는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말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때 되게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연습을 해도 충분해요. 답안은. 그렇죠? 충분합니다. 그러니까는 1기 때까지는 우리가 3월까지죠. 3월 26일까지고 3월까지인데 3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보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더 하면서 그 이해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이제 우리가 연기 때는 이제 박경 교수님 책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박경 교수님 책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인사 관리로 이때는 이것만 봤죠.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 책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만 이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노무사 시험 범위가 100이라 그러면 박경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 한 80 정도 한 뭐 75 정도의, 그러니까 물론 누락된 논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경 교수님 책을 베이스로 하면서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 있는데 박경 교수님 책이 없다던가 출제 가능성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넣어서 이때 좀 더 심화하는 위주로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저희가 제 오늘 받으신 이제 단거나 인사관리라고 해서 이 책으로 이제 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박경 교수님 책도 이제 뭐 서브로 하긴 할 건데 우리가 수험 중에는 볼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그냥 박경 교수님 책을 요약해 놓은 서브예요. 서브예요. 그냥 보시면 목차나 이런 거 똑같고 박경 교수님 책을 그냥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읽는 거는 그냥 박경 교수님 책 읽는 거랑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점선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뭐예요? 박경 교수님 책에는 없지만 다른 수험서에서 다룬다던가 뭐 출제 가능성이 있다던가 그러한 이제 부수적인 쟁점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박경 교수님의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들 혹은 삼인공조에 있는데 박경 교수님 책에 없는 것들 뭐 다른 수험서에 다루는데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좀 들어가고 좀 뭐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뭐 추가로 좀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우리가 뭐 이때는 뭐 한 70, 80 정도 다뤘다면 이제 100까지 다룰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쟁점들을 보고 이때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심화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답안 연습은 지금 강의 계획서 보면 한 3번 정도 시험 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5점짜리 뭐 2문제씩 해서 뭐 50점 하프식으로 볼 건데 3번 혹은 이제 좀 뭐 수험 진도나 봐서 한번 뭐 4번 정도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처음에 이제 쓰시는 경우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마 답안 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GS 1기 때 보는 거는 오픈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건 보셔도 돼요. 그리고 꼭 제출을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보고 그 채점을 하고 강평 그 이제 채점평을 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꼭 쓰고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시기에 뭐 답안을 쓰는 틀을 잡아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답안에 쓰는 것도 어느 정도 룰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현출하는 것도 일종의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돋보이게 쓴다던가 뭐 이제 방법론적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면은 이제 뭐 다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쓰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고 헤매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거를 잡아놔야 돼요.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보충해. 이런 걸 알아놔야 나중에 이때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답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 보통 1기 때 잘 안 내세요. 잘 안 내요. 안 내요. 그러니까는 이게 힘들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잘 안 써지니까 이제 안 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픈북으로 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뭐 2문제 중에 1문제라도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최대한 시간 맞춰 쓰고 그것도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다 읽어보고 다 첨삭해서 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부분을 뭐 좀 부족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제가 코칭을 다 해드리니까 꼭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때 그런 것들을 좀 감을 잡아놔야 이때부터 이제 뭐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50점짜리 이게 쭉쭉 쓰게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답안 연습은 이렇게 이제 한 번 3번에서 4번 정도 시험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진도별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나간 진도 내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면 되고, 이 단거나 인사관리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또 이제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한다던가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책이 박경 교수님 책을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우리가 뭐 복습할 양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사관리가 뭐 뒤에 가면은 이제 양은 많지만 거기는 사실은 유지 파트부터는 양은 많지만 솔직히 뭐 별거 없는 거고 앞에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번화 인사관리로 나가면 여러분이 복습할 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부분 파트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걸로 보세요. 그러니까는 복습할 때는 얘를 먼저 해당 파트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그리고 얘로 한번 정리를 하시는 방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2회독하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시 한번 풀텍스트로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요걸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개념으로 해서 읽어보시면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 복습할 때 2회독하는 식의 효과가 있고 조금 더 그냥 이렇게 요약된 걸로만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하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문장으로 쓸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약서로만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문장 만들거나 여러분이 할 때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텍스트로 한번 보고 요걸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의도로 해서 만든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시험이나 이제 이런 것, 아니 이제 수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기 때까지는 어쨌든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이해하고, 그러니까는 이거 나중에 보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할 때까지, 혹은 모르시면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계속 여러분이 좀 2기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2기 때 여러분이 답안 쓰면서 공부가 됩니다. 나중에 마음이 급하면 다들 막 암기로만 접근을 한다던가 뭐 아무튼 뭐 슬럼프 겪는다던가 막 그래요. 보통은 이제 1기에서 2기 넘어갈 때 많이 그래요. 이제 2기 시작하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어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공정성 이론에서 비교하듯이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뭐 본다 뭐 되게 잘 써요. 뭐 그럼 나는 뭐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그때부터 완전 좀 되게 위기를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당연한 거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게 그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페이스, 나의 그 페이스대로 쭉 1년, 그러니까 시험 때까지 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이 이제 GS 연기 배우고 다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연기 하고 나서 이제 인사관리 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인사관리를 한번 쭉 한번 다 훑어보는 시간을 한번 초반에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연기랑 다릅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요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게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유지 파트에 뭐가 나오더라. 뭐 방출에서 뭐가 있더라, 뭐 보상에서 뭐가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 지금부터 그게 그래야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앞뒤를 연결하면서 뭐가 연계되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인사관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 개별 기능별로 연관이 되어 있고 연계되어 있고 이렇게 뭐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뭐 연쇄되어 있다 그럴까? 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연기 때처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전체적인 걸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시작을 하면서 앞뒤를 연결해 보면서 생각해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사노무 관리 전반을 한번 개관해 볼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가 되겠지만 뭐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그런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도 배우겠지만 인적 자원 제일 중요한 인적 자원 제일 중요한 자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이런 것도 떠올려야 돼. 자원 기반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막 떠올려야 돼.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인적 자원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결국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성과 창출을 하는 거고 그 성과 창출을 통해서 뭐예요? 조직 목표 달성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인적 자원을 해서 성과 창출을 하고 성과 창출을 통해서 조직 목표 달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게 결국 인적 자원 관리예요. 그걸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심플하게만 꼽으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HRM이라는 게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 조직 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직무와 뭐예요? 사람에 대한 관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적 자원 관리 주요한 연구 대상이자 관리 대상이자 모든 것이 바로 이 직무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즉 이게 핵심적인 인적 자원 관리 내용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직무에 대한 관리는 직무 관리로서
그렇죠? 사람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이제 학계평 보유방 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게 다죠. 그렇죠? 인사관리에서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의 어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의 그 본체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관리, 학계평, 보유방의 각각의 내용들을 배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경영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기업 자체가 오픈 시스템이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환경에 영향을 긴밀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외부 환경이든 내부 환경이든. 그렇죠? 당연히 인사관리도 뭐예요? 우리 경영학이라는 게 기업을 연구하는 거고 결국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연구하는 거고 기업이라는 건 오픈 시스템을 통해서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경적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관리도 어때요?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 영향에 따라서 그게 외부 환경이든 내부 환경이든 어때요?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거나 따라감으로써 어떤 기업의 경영이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인사관리도 가장 그 상황에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거잖아요. 변경해가고 개선해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우리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기업이라면 이건 지울게요. 이게 이제 기업이라면 우리가 인사관리가 영향받는 게 이제 내부 환경에 영향을 받죠. 내부 환경. 그렇죠? 내부 환경에 이러한 개별 기능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환경에 있는 내용들을 책에서 배워요. 처음에. 그렇죠?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뭐예요? 떠올려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뭐 지배 구조, 뭐 조직 구조, 그 다음에 뭐 CEO의 철학, 뭐 이런 등등등등등 내부 환경이 무수히 많죠 거기도. 근데 우리가 그런 내부 환경에 우리 인사관리도 영향을 받죠 당연히. 그렇죠?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전략이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날 전략이죠. 전략. 그렇죠? 전략. 조직 전략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환경에서 나중에 이제 책에서도 보지만 배우는 게 뭐예요?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마이크 포터의 경쟁 전략이 어떤지, 그래서 뭐 차별화 전략이며 원가 우위 전략이며 그러면 그 전략에 따라서 인사 관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배우는 거죠. 그리고 뭐 그래서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마이즈 스노우의 전략이 뭐 어떤 전략이 있고 그런 전략에 따라서 전략 유형에 따라서 인사 관리나 인사의 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나머지도 있지만 이런 건 사실 부수적인 거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기업 외에 있는 이제 외부 환경의 변화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외부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안에 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도 또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 책에 보면은 쭉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것들이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제 뭐 구령화야, 뭐 여성인력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게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들이에요. 왜? 외부 환경이나 내부 환경 이런 환경에 따라서 우리 인사 관리가 당연히 변화하기 때문에 그건 왜 경영 기업이라는 자체는 환경 형성 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속 가능성 성장을 담보해야 되는 그러한 뭐 그게 어떻게 본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지만 그때 가르쳤듯이 이제 뭐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는다 그러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거 우리 패스트 분석이라고 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그때 배웠던 기억이 나실 텐데 이거 어차피 다시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정치적인 거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뭐 정책 변화, 노동 정책이나 법률의 변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52시간. 뭐 이런 것들. 그렇죠? 52시간이 법으로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유지나 이런 데서 혹은 뭐 그 직무 관련해서 근로시간 설계를 달리 한다던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거는 보통은 이제 노동 시장의 변화, 노동 시장이나 글로벌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특히 노동시장은 여기서 이제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노동시장이라는 게 다양화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 부분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노동시장의 인력 구성이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성 인력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고령화 인력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인종이 다양해지고, 뭐 국적이 다양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노동시장의 어떻게 보면 이런 다양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시험에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많이 뭐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성 관리 측면이에요. 그렇죠? 다양성. 그게 이제 우리 인력의 다양성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양성에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주요한 게 이제 뭐 고령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것도 이제 우리 인력의 다양성의 측면인 거죠. 여성 인력의 증가에 대한 거, 여성 인력 어떻게 관리할 거냐. 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데 비정규직이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뭐 고령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인력도 고령화되고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고령화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뭐 직무 설계를 한다던가 뭐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소셜 측면에서는 뭐예요, 이건 주고. 소셜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이거죠. 이제 사회 가치관의 변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카테고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 이제 뭐 MZ 세대나 워라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MZ 세대라는 이런 사회 가치관을 가진 이제 이런 세대들은 사회 가치관이 기존 기성 세대랑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 세대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기에 근말 없이 하고 뭔가 조직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익스큐즈돼서 그런 이루어졌던 시대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간 가치관을 가지고.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MZ 세대나 젊은 세대라고 말하는 뭐 2030 세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개성이 중요하고 뭐 개인이 삶이 더 중요한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이러한 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에서도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뭐 자율성을 갖고 그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사회 가치관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 구성원도 이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고 외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인사 관리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술에 대한 거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외부 환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사실 무수히 많죠.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고 뭐 여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등장하는 것도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ESG 경영 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뭐예요? 외부 환경 변화죠. 이제 우리가 기업을 하려면 이제 ESG 경영을 중수하고 이걸 중요시 여겨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리하는 방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ESG 경영이 화두가 되니까 인사 관리도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지 뭐 이런 이슈도 있고 이슈야 이런 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50점짜리가 그런 거예요. 50점짜리가 보통은 이제 이런 외부 환경에서 이제 툭 튀어나오는 문제들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경 교수님 책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뭐 내부 환경에 대해서 박경 교수님 크게 서술은 안 했는데 우리 요 책에서는 이제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그리고 외부 환경은 박경 교수님 책에도 쭉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쭉 나열한 거를 조금 약간 뭐 카테고리화 시킨 다음에 이렇게 뭐 정치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슈들이 혹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네. 그러면 여기 4개 중에 어디 부분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카테고리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좀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인사관리의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단에서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앞단에서 그래서 보면은 인사관리에 대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주구절절 나오죠. 뭐 경영은 뭐고, 그 다음에 경영에서의 인사관리는 어떤 내용이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 학문적인 내용들 나온 다음에 체계에 대한 내용들 나온 다음에 외부 환경들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나오는 게 이런 인사관리의 근본에 저변에 깔려 있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한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학문적인 거고. 얘네들이 이제 태동하게 되면서 나왔던 이론적인 내용들. 그게 뭐예요? 이론적인 내용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계적 접근.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인간관계적 접근.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좀 그 글씨를 열심히 이쁘게 쓰지는 않을게요. 전략적 접근.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제 이게 우리 인사관리의 어떤 전반에 깔린 이론적인 베이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앞단에서 또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게 결국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인사관리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문적인 것들이 이제 인사관리가 뭐 차지하는 경에서 뭐 위치나 이런 내용들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 이론적인 베이스에 대한 기계적 접근, 인간관계 접근, 전략 접근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변화들 나오고 그러면 이제 끝나면 이제 저기에 있는 하나 둘씩의 개별적인 기능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단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이 왜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외부 환경, 내부 환경 그냥 책을 읽으면 그냥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 그냥 나오면은 그걸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들이 우리 기업에 더 들어가면 인사관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루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이슈가 나오면 그냥 이런 이슈를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이 이슈를 저기다 적용을 시켜보고 아 이게 52시간이 시행이 되면 개별적인 어떤 기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여러분이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인사관리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뭐 외부 환경 이렇게 52시간 뭐 이런 정책적인 거 그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이 돼서 뭐 얘기가 나와요. 4차 산업혁명이 뭐고 이제 그러고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 교과서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죠.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이다. 거기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설계하시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 4차 산업혁명 내용은 알겠어.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이 과연 우리 인사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여러분이 그거를 맞든 틀리든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끄적여보고 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사관리 실력이 느리는 거지. 왜냐하면 인사관리는 경영조직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조직 같이 배우긴 하지만 인사관리는 사실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론의 베이스 내용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없잖아요. 여러분 경영조직은 다 이론이잖아요. 뭐 학자 이름 나오고 계속 무슨 이론, 뭔 이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이 주로 베이스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얼마나 학자들의 이론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아느냐 이런 부분인 거고 인사관리는 사실 실용이나 적용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도나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를 기업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응용 적용이 더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사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는 여기에 있는 개별적인 기능들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뭐 이렇게 써준 내용들 그것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 그럼 52시간이 변화되면 그냥 펼쳐놓고 그런 거죠. 쭉 이렇게 직무부터 해서 이 학계평 보면 쭉 펼쳐놓으면 이제 학부에는 뭐가 있어? 학부에는 인력 계획이랑 모집 선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52시간이 되면 인력 계획 쪽에는 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뭐 생각 고민 한번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모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이 다양화됐어. 뭐 여성 인력이든 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 인력이 많이 늘어난다면 여성 인력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이 여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러면 모집을 할 때 뭐 여성 인력이 조금 더 모집할 수 있도록 뭐 웹 기반 모집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배웠던 기능들을 가지고 적용해보고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서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본 구성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책에 있는 내용만 계속 보다 보면은 응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문제가 근데 다 그런 식으로 나오죠. 간혹 가다가 이제 이론적인 거 물어보는 거, 뭐 인간관계 접근에 대한 뭐 학파 그 4개 호선 실험 문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야 이제 뭐 암기하고 하면 풀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간혹 가다 튀어나오지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올해도 그렇고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그렇죠? 뭐 성과 관리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52시간 문제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어떤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인적 자원 관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가지고 주로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면서 책을 보셔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조금 더 인사관리를 깊게 이해하고 여러분만의 어떤 관점이라든가 그런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인사관리의 이제 초반의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뭐 시간은 전체를 한번 딱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앞단에 있는 우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가 배울 내용인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별 기능별로 이제 또 보면은 직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무 관리부터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직무 관리를 떠올려 보시면 직무 관리에는 이제 직무 설계, 그렇죠? 그 다음에 직무 분석, 그 다음에 직무 평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그걸 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펼쳐놓고, 자, 확보는 사람은 확보 관리. 그렇죠? 그 다음에 개발. 확보에는 뭐가 있고. 여러분 쭉 쓰면서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그걸 자꾸 연습을 하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50점짜리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어떤 그 이슈나 트렌드 주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설계하라. 물론 이제 학계평보유 방안 전체 다 쓰게 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 확보, 뭐 개발, 보상 뭐 이렇게 몇 개씩 찍어주기는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 옆에 이걸 기억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면서 걸러 나가야 돼. 그러니까 쭉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직무 설계에서는 뭐 특별히 이슈되는 거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슈가 된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쓸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쭉 필터링이 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 방출, 자 이렇게 어쨌든 요 직무 관리에서 이제 직무 설계, 그래서 직무 설계에서 우리가 박규 교수님 책에 따르면 직무 설계를 광의를 보면서 직무 설계가 세 가지를 구분하죠. 그래서 직무 구조 설계, 그렇죠? 구조 설계, 그 다음에 직무 과정 설계,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설계. 자, 박경 교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광의의 직무 설계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광의의 직무 설계. 보통 우리가 협의의 직무 설계는 뭐를 얘기해요? 요 구조 설계를 얘기하는 거죠. 구조 설계. 그렇죠? 직무 구조 설계. 그리고 이 셋 중에는 직무 구조 설계가 제일 중요하고 출제 가능성도 항상 자주 나오고 제일 높은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떤 트렌드나 이슈에서도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무 설계, 직무 구조 설계는 여러분이 항상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조라는 건 뭐냐? 직무 구조라는 거는, 그래서 그때 항상 말씀을 드렸죠. 직무라는 거는 하나의 구슬과 같다. 그래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수직적인 거는 뭐예요? 권한과 책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우리가 만들 때 권한과 책임을 많이 줄 건지 적게 줄 건지 이런 거죠. 야, 너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해. 권한과 책임 없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네가 좀 주도적으로 자율성 갖고 해봐. 권한과 책임, 충분한 재량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수직적인 거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측면은 뭐야? 과업의 종류와 수죠. 몇 개의 과업을 이 직무에 넣어줄 건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비서 업무라고 그래도 회사마다 비서 업무가 하는 일의 범위가 달라요. 과업의 종류와 수가.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이런 걸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뭐 그걸 하냐 뭐 이러면서 그걸 안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비서도 있을 거고 그것까지 하는 데도 있을 거고 뭐 그거는 뭐 다 회사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과업의 종류와 수 그런 것들이 수평적인 측면이죠. 즉 직무의 어떤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측면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건지 그 구술을 하나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게 직무 구조 설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직무의 모양을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회사마다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직무 구조 설계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측면, 수평적인 측면을 기억해 두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무를
설계하는 구조 설계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구조 설계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직무 설계는 뭐였어요? 전문화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슬을 작게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권한과 책임도 줄이고 뭐요? 작은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요만한 것들을 여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의 직무 설계를 추구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업의 종류의 수도 줄이고 분업의 원리를 강조해서 뭐 권한과 책임도 다 줄이고 그래서 그 직무 전문화가 이제 전통적인 직무 설계였는데 그게 이제 현대적인 직무 설계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직무 확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직무 확대화에서 직무 충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구조 설계가 그런 거고 과정은 이제 박긴 교수님 책에만 특별히 이제 나오는 건데 뭐 다른 책에는 이제 과정 설계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이슈로서 BPR 얘기를 따로 해요. BPR 얘기를 따로 해요. 근데 이제 박경 교수님 이거를 이제 과정 설계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논의하시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직무가 만들어졌어요. 다 기업에. 그렇죠? 뭐 우리 직무에 몇 개 있죠. 그러면 이제 회사라는 시스템 자체는 직무 하나가 완전하게 일을 다 끝낼 수는 없죠. 얘가 하면 얘가 그 다음에 받아서 얘가 그 다음에 받아서 얘가 받아서 얘가 받아서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 제품을 만들 때도 어때요? 저 원자재 구매팀에서 원자재를 구매해주고 그거를 물류로 데리고 와서 공장으로 넘겨주면 공장에서 제조팀이 제조를 한 다음에 포장팀에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출하해서 영업팀에서도 영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제 제품이 만들어서 팔리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고 직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거냐에 대한 것도 직무 설계의 하나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BPR 얘기만 하나 하시죠. BPR. 그렇죠? 혹은 뭐 BR,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뭐 똑같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뭐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세스들, 직무와 직무 사이에 연결된 이런 프로세스들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우리가 뭐 전화로 혹은 뭐 이제 손으로 종이로 주고받던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예전에는 뭐 하루 걸리던 거를 1시간 만에 끝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혁신을 하면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무 시간 설계. 이제 이거는 이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여기서 이제 유형 근무제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는데 52시간에 대한 대응 방안 노스. 근데 얘는 여러분이 어디든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와 제일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근무에 대한 거 쳐보면 유형근무제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뭐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했네, 뭐 유형근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 제일 중요한 이제 뭐 가치관이나 트렌드가 일가정 양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학식에서 이런 근무 시간 쪽에서는 유형근무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사제도라고 얘기할 때 이제는 유형근무제는 그냥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그냥 이제는. 그렇죠? 예전처럼 고정적인 근무 시간 때 모든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와서 근무하는 거는 이제는 올드 패션한 거고 이제는 유형근무제는 그냥 좋은 인사제도 하면은 그냥 이건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알아두세요. 이건 그래서 뭐 50점짜리에 그냥 이런 내용들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무조건 유형근무제는 좋은 인사제도 얘기를 할 땐.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직무 설계에 나온 내용들이고 뭐 직무 분석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직무들을 이제 파악해 가는 그런 활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 요건과 그다음에 직무 내용들을 파악해 가는 거고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직무 정보들을 수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무가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수집 방법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면접을 하고 질문지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 직무 분석은 사실 이거는 그냥 실무적으로 테크닉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론적인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어떻게 소팅해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물로 나오는 게 뭐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다. 그렇죠? 그다음에 활용 방안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직무 평가는 분석된 직무들을 가지고 이제 상대적인 가치를 밝히는 활동인 거죠. 그래서 직무 평가는 뭐와의 연결이 위한 거예요. 직무급과의 연결을 위한 거죠. 그래서 얘랑 직무급은 세트다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직무 평가 이렇게가 이제 직무에 대한 내용들이 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그렇죠? 직무 설계 부분이 제일 많이 잡아먹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뭐 아까 전에 봤던 외부 환경 부분에서나 내부 환경에서나 이제 직무 설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 기술 환경의 변화라는 게 결국은 어때요? 뭐 이게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은 이제 다 기계나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대체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로봇이나. 그렇죠?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때요? 이제 모델 결정이나 판단이나 분석을 해야 되는 걸로 많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전처럼 단순히 시키는 일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뭐 충실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요즘에 뭐 그런 젊은 세대들의 추구하는 바가 뭔가 자율성, 재량성 뭐 이 업무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만약 본인이 뭐 주도적인 업무를 하기를 원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런 것들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무 설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면서 뭐 직무 설계 이제 또 잡크래프팅 얘기도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볍게 보시면 확보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제 여기는 세 가지 이제 나오는 거죠. 인력 계획, 그 다음에 모집, 선발. 그렇죠? 인력 계획은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인력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해서 그렇죠? 공급을 예측을 해서 그 공급과 수요를 예측한 갭. 그렇죠?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예측하다 보면은 그 사이에 어쨌든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과잉 수요일 수 있고 과잉 공급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과잉 수요, 과잉 공급일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봤었죠. 그렇죠? 과잉 공급일 때 즉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100명인데 지금 150명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잉 공급 상태인 거죠. 그렇죠? 50명은 잉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안고 가면 어떤다 그랬죠? 인건비 부담. 그러면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정리할 거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내용들. 그렇죠? 그다음에 과잉 수요일 때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당장 100명인데 80명밖에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남은 20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넣을 거냐, 뽑을 거냐, 뭐 초과 근무를 시킬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중요한 꼭지고 그 다음에 인력 수요와 공급의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 기법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수요와 공급 중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보면 인력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인력 공급 예측.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기법들을 배우는데 수요와 공급 중에 무조건 수요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수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급은 사실은 뭐 내부에서 하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 뭐 마코프 체인이나 이런 거 좀 부수적인 논점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에 대한 예측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를 필요로 하는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향후 5년간 우리가 얼마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적정 인력이냐 이게 사실 기업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거 대비 벌어들이는 돈 대비 딱 맞는 인력을 보유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베스트죠, 그렇죠? 그게 제일 효율적인 거고.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적정 인력이 얼마냐를 굉장히 관심 있어하고 궁금해해요. 그러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적정 인력을 뭐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수립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도 수요 예측이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수요 예측 기법 뭐 있는지 제일 많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인력 계획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집. 모집에서는 이제 우리가 모집을 어디서 할 거냐. 요 문제. 그렇죠? 모집. 우리가 지원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인력 계획을 수립했어. 그래서 우리가 얼마가 필요한 인력 계획에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채우기 위해서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지원자를 불러들여야 될 거냐. 그거를 안에서 우리 기업 내에서 모집할 거냐, 외부에서 모집할 거냐 하는 모집 원천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내부 모집, 외부 모집에 대한 부분들, 그거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원천을 그렇게 가져간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내부 모집은 뭐 사내 공모제대로 한다. 외부 모집은 뭐 광고, 리크루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래서 그거에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현실적인 직무 소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고, 플러스 최근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수시 모집. 박경 교수님 책에 이게 올해 이제 8판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정기 공채 혹은 이제 정시 모집 뭐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기업 떠올리면 대기업들이 상반기 하반기 딱 정해진 시기에 다 대규모로 뭐 1000명씩 뭐 몇백 명씩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수시 모집으로 가고 있죠. 혹은 뭐 수시 채용, 뭐 그림자 채용,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비우는데 결국은
예전처럼 대규모로 어떤 특정한 기간에 모든 그 부분별로 다 뽑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뽑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큰 채용에서의 트렌드예요. 트렌드 지금. 그래서 박경 교수님이 이번 8판에 요 내용을 추가하신 거죠.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추가된 이슈고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출제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기업들에서도 지금 많이 대기업들,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 뭐 그다음에 뭐 SK 뭐 이런 데들이 다 수시 채용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LG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시험에 언제든지 한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만약에 학부 파트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니까 박경 교수님도 이걸 넣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 제 그 책에도 요거는 이제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추가되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선발은 뭐 전통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선발 도구에 대한 문제들, 그렇죠? 그래서 도구에 대한 평가 문제,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고 이제 한번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한번 개발에서는 이제 우리가 교육 훈련, 그렇죠? 그 다음에 경력 개발, 그렇죠? 이런 내용들 배우고 우리가 경력 개발은 여러분이 요 표를 꼭 기억해 두시라 그랬죠. 요거, 요 그림. 개인의 경력 욕구, 조직의 경력 욕구,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요? 통합하죠. 조정하고 통합해서 경력 경로를 설계하고, 그렇죠? 그 경력 경로에 따라서 교육 훈련하고, 그 다음에 배치 전환하고 전환 배치하고 승진한다. 그리고 뭐 뒤에 이제 평가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요거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이 이제 경력 개발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얘는 어차피 저쪽이지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경력 개발 이 내용들을 배우는 거죠. 개인의 경력 욕구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직의 경력 욕구는 이제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력 경로에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 훈련은 이제 앞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배우는 거고, 전환 배치와 승진 이 내용들 배우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경력 정체, 그렇죠? 경력 정체 문제가 하나 이제 조금 특수한 논점적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이제 내용들이 여러분이 경력 개발에 대한 거, 교육 훈련은 이제 교육 훈련 기법들, 그다음에 교육 훈련 평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평가. 평가는 그때 평가제도 프레임워크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죠. Why, 그다음에 What. 그렇죠? 그 떠올려 보시면 이것도 한번 다시 평가도 그냥 빠르게 얘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렇게 자극이 또 되면 이런 게 있었지라고 떠올려 보시면서 이제 책을 볼 수 있게 우리가 평가제도, 그렇죠? 왜 평가를 하느냐? 평가 목적에 대한 거, 그렇죠? 관리적이냐, 개발적이냐, 육성의 목적이냐, 그렇죠? 그 근원적인 하나 중요한 이슈. 그래서 최근에는 관리적인 목적보다는 개발적인 목적.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평가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 육성을 위한 평가를 해야 되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뭘 평가할 거냐? 해야 되는 거. 평가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는 평가를 하려면 뭘 평가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낸 성과, 업적,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진 뭐 능력, 태도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업적과 역량을 평가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역량.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업적에 대한 평가는 업적 평가, 역량에 대한 평가, 역량 평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평가할 거냐? 평가자에 대한 거. 그렇죠? 그래서 평가자를 다방면으로 두는 다면 평가.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요 평가자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뭐예요? 평가 시기에 대한 거. 1년에 한 번 할 거냐, 1년에 두 번 할 거냐. 근데 우리가 개발적인 목적이라면 자주 하는 게 필요하다.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해서 이거 평가 기법에 대한 것들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가 기법들 다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거로 뭐 이제 평전척도법, 뭐 체크리스트법 뭐 이런 거 있지만 현대적인 평가 방법으로서는 MBO, 뭐 바스, 보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대로 우리가 배웠던 거고, 그다음에 보상에서는 이제 보상의 유형, 그렇죠. 그래서 보상은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인 보상이 있고, 금전적인 보상에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보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전체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보상 하면은 여러분이 그걸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려 놓고서 여러분이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가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보상 중에서, 그러니까 금전적이고 직접적인 보상 중에 임금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서 임금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임금 관리 측면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수준, 체계, 형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랑 또 연관이 있어요? 임금의 공정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수준은, 임금 수준은 우리가 얼마 줄 거냐? 허용 총인건비에 대한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공정성 측면에서는 외부 공정성과 연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 공정성 측면에서 체계나 형태인데, 체계는 이제 임금에 대한 배분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로 배분할 거냐, 직무를 기준으로, 사람이 가진 연공을 기준으로 배분할 거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였죠. 유지와 방출. 그래서 유지는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게 종업원의 성과 창출. 항상 유지는 여러분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종업원의 성과 창출, 의지 및 능력을 유지하는 활동. 그렇죠? 이게 이제 유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의지, 능력, 의지에 대한 거, 그리고 모티베이션 문제인 거죠. 동기부여.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 어떻게 시킬 거냐. 그래서 배우는 게 모티베이션 관리 측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어떤 부분이 있고, 모티베이션 관리 프로그램이 뭐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의지와 관련된 게 하나 더 있죠. 이게 회사가 노사 관계가 원만하고 이래야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할 의지가 생기죠. 회사가 노조를 맨날 탄압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작업장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죠. 의지가 안 생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 측면에서 이제 노사 관계도 여기서 다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노무사 시험이니까 노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능력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신체적인 능력 위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 능력은 이제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거. 그래서 산업안전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그런 이제 무형적인 능력, 업무에 있는 능력들은 이 위에서 다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을 개발시켜주기 위한 것들이 위에서 다 다루는 거고, 여기서의 능력은 주로 이제 신체적인 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안전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출은 이제 자발적 이직만 열심히 보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쭉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앞에서 이제 처음에 봤던 인사관리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서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볼 거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그 개발 기능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뭐 1기 때는 이제 좀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내용을 언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들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뒤에 앞뒤를 연결해 보면서 연결해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떠올려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좀 복합적으로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서라도 자꾸 요거를 이렇게 그려보고 혼자서 스스로 쭉 뭐 마인드맵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이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HRM 직무사랑 그려놓고 목차가 아니라, 이거 목차를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구조로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사관리 구조예요, 구조. 그렇죠? 그림판이야. 그러니까는 그 안에 이제 퍼즐을 여러분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을 여러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뭘 배웠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자꾸 생각해보고 써보고 표기를 해보고 해야지만 여러분이 뜬구름 잡는 게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자꾸 이제 좀 머릿속에 뭔가 그리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빠르게 한번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이제 특강으로 뭐 2시간 정도 해서 쭉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는 어차피 계속 볼 거니까 뭐 특강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빠르게 한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 볼게요. 네.